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배달비 공짜, 음식도 공짜,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가보자. 빨강 파랑 노랑의 삼국지 중국 배달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을 휩쓴 악마의 액체 리퀴드 데스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배달 자주 시켜 드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자주 시켜 먹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안 먹게 되더라고요. 쓰레기 치우기가 더 귀찮아서 그냥 나가서 먹거든요. 그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인 피자는 2주에 한 번쯤은 먹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는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발달해 있죠. 제가 어릴 때는 전화로 배달을 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찾아오시라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배달앱의 등장 이후 집집마다 배달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던 방식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현재 배달 시장은 배달의 민족과 그들이 바짝 쫓아온 쿠팡이츠 그리고 요기요가 시장을 대부분 먹고 있죠. 요기요는 좀 존재감이 작지만 배민과 쿠팡이츠는 시장 점유율을 더 먹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가 무료 배달을 선언해버리니 배민도 멤버십을 만들어서 대응 중이죠. 우리처럼 배달 시장이 활발하고 크고 경쟁적인 곳이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활발하고 훨씬 경쟁적인, 사실상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 시장이 있죠. 오늘의 주제인 중국 배달 시장입니다. 중국의 배달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40배 넘게 성장하면서 2023년 기준 475억 달러 약 64조로 추산되었고, 중국 경제 데이터 분석업체 윈드에서는 190조 규모를 넘어섰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2025년에는 통계를 내는 곳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320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용자 수는 2024년 기준 5억 9천만이죠.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는 이미 2023년에 발표된 중국 국가통계국 통계에서만 1,300만 명을 넘어섰고, 지금은 당연히 규모가 커진 만큼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장 1,300만 명이라고만 봐도 100명 중 1명은 배달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지금 중국은 3개 업체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어러머, 노란색의 메이투안, 그리고 비교적 뒤늦게 진입한 빨강의 징동이죠. 경쟁은 과거부터 있긴 했지만 징동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과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거리에는 3세계 라이더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고, SNS에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영수증이 넘쳐 바닥에 흐르는 영상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을 정도죠. 너무 주문이 많으니 아예 배달 기사가 들어가서 직접 음료를 만드는 건 이제 흔한 광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앱 주문만 2억 건이 넘을 정도라 현재로서는 거의 모든 배달 가게들에서 직원이 부족한 수준이죠. 당연히 배달하는 사람도 부족합니다. 실제로 새 업체는 배달기사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고, 자연스럽게 몸값도 높아져서 라이더들의 월소득이 제조업 요식업 종사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죠. 징동은 아예 5대 사회보험과 주택정리금까지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뒤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테지만 지금 말한 것들은 조금일 뿐 새 업체는 진짜 피를 흘리며 경쟁하고 있죠. 골드만삭스는 1년간 어러머의 경우 약 8조, 징동은 5조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 메이투안의 경우도 5조의 이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왜 배달 시장이 이렇게나 커졌고 죽일 듯이 싸우고 있는지, 또 얼마나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지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중국 음식 배달 앱의 시작은 어러머였습니다. 2008년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장시아오와 캉자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죠. 어러머를 중국어로 직역하면 배고픈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마크 저커버그가 학생들의 친목용으로 더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하버드 학생들끼리 사용했듯, 어러머도 초기에는 대학 캠퍼스 주변 식당과 이야기를 해서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배달해주는, 사실상 대학생들을 위한 그 동네 온라인 배달 책자 정도였죠. 작게 시작했다 뿐이지 우리가 사용하는 배달 앱 구조와 같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앱이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 접속했지만요, 학생들은 전화보다 훨씬 이용하기 편리했고 가게들도 전화로 배달할 때보다 주문량이 늘어났습니다. 어러머는 금방 입소문을 탔고 이미 만들어 두었기에 서비스 확대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본격적으로 어러머가 중국 전역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건 2010년대 초반을 거치고 난 이후입니다. 연도를 보고 감이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스마트폰이 보급된 시기이죠. 배달앱 시장을 선점한 어러머는 2014년 200개 도시에서 1일 주문 100만 건을 소화해내는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생활 면만 봤을 때 메신저 다음으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플이었기에 투자자들의 이목도 빠르게 끌 수 있었죠. 중국 기준으로는 다른 IT 기업들에 비해서도 빠르게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자본도 빵빵해지면서 마케팅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각종 협업으로 브랜드 이미지도 강화해 나갔습니다.
대항마가 나타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했지만 나타났습니다. 배민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지만 쿠팡이츠가 떠오른 것처럼 2010년 왕싱이 창업한 메이투안이 대항마로 떠올랐죠. 사실 메이투안은 시작할 당시 배달이 주가 아니었습니다. 텐센트와 중화권 위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벤처 캐피탈인 NLVC의 투자를 받아 온라인으로 공동구매를 하면 할인권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시작했죠. 왕싱은 이전에 샤오네이왕이라는 중국판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플랫폼도 창업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즉 시장을 보는 눈에다 경험 또 어떻게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인물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당시 시장에서 이런 종류의 플랫폼이 투자받기에 적격이었습니다. 오늘 자주 나오는데 쿠팡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쿠팡도 2010년도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쿠팡도 공동구매와 할인 쿠폰을 전면에 내세운 소셜 커머스 플랫폼이었거든요. 당시 경쟁 상대였던 티몬과 위메프가 소셜 커머스 기업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들어서 소셜 커머스 사업 중단을 발표하면서 이제는 아예 다른 기업이 되었지만요. 메이투안은 꽤 잘 나갔고 투자도 잘 들어왔기에 자본도 빵빵했습니다. 즉 다른 플랫폼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도 충분히 들어갈 여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2013년 메이투안은 음식 배달 서비스 오픈을 발표했습니다. 메이투안이 하고 많은 시장 중에 배달 시장에 뛰어든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배달 시장이 커질 것이라 생각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메이투안의 경우 만약 배달 서비스에서 수익이 100원도 안 나더라도 심지어 적자가 나도 심한 적자만 나지 않는다면 크게 봤을 때는 이득이었거든요. 이 시기 메이투안은 단순 소셜 커머스를 넘어 호텔과 여행 예약 등의 서비스와 특히 1일 특가 파트에서는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했을 정도로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했고 또 자리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였습니다. 배달시키러 앱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예약 서비스도 구경할 수 있고 또 특가 상품을 보고 구매할 수도 있죠. 다른 서비스를 크게 마케팅하지 않더라도 배달만 원활히 돌아가도 마케팅 효과가 컸습니다. 만약 배달 시장을 더 크게 장악할 수만 있다면 마치 쿠팡이 로켓 배송 도입으로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압도했듯이 도시지역 한정이기는 하겠지만 배달 기사들을 이용해 상품을 빠르게 배달할 수도 있죠. 메이투안만 들어와도 경쟁의 서막이 오르는 것이었는데 얼어머가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배달시장과 2015년 당시 배달시장의 부가가치가 달라지다 보니 즉 배달시장의 파이를 먹는 게 단순 배달으로 인한 수익으로 끝나지 않다 보니 2015년 전후로 다른 거대 기업들도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두는 지도앱과 연계해서 배달 서비스를 출시했고 알리바바까지 타오 DNDN이라는 이름으로 배달 주문 시장에 들어왔죠. 본격적인 출혈 경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선두를 한번 먹게 되면 뒤엎기가 힘들기에 4개의 회사 모두가 엄청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죠. 얼어머는 2015년 한 해에만 텐센트 후에 경쟁하게 되는 징동을 비롯해 미국까지 건너가 애플과 구글,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인 세카이어 캐피탈에게까지 투자를 따내며 10억 달러 1조가 넘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에는 알리바바로부터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자받았고요. 메이투안은 대중템핑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성공시켰죠. 한국말로 풀면 대중평가인데 지역의 맛집을 찾고 또 평가를 볼 수 있는 앱입니다. 사는 곳 주변이나 여행을 갔을 때 이곳이 괜찮은지 볼 수 있는 리뷰를 보러 가는 앱이죠.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도 있고요. 이걸 메이투안이 흡수하면서 배달에다가 리뷰 쿠폰 서비스를 결합했습니다. 2016년에는 3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알리바바가 얼어머에 투자를 결심한 이유는 타오 DNDN이 시장에서 꼴찌였기 때문이죠. 당시 1등은 얼어머, 2등이 메이투안이었습니다. 바이두는 3등이지만 1등, 2등과 격차가 컸기에 알리바바는 아예 1등 기업에 투자하자로 선회한 것이죠. 2018년에는 아예 95억 달러 10조를 투자하면서 얼어머를 인수했는데 2016년부터 말들이 오고 갔던 걸로 추정됩니다. 투자 이후 알리바바는 얼어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이제 투자를 받았으니 써야죠. 일단 소비자들을 모으려면 가게가 많아야 합니다. 입점하는 음식점들에게 수수료 면제와 저렴한 혹은 공짜 광고 혜택을 뿌렸고 사용자들에게는 할인 쿠폰, 무료 배송을 살포했죠. 당시 메이투안이 한 해에 뿌린 할인 쿠폰만 8천억이 넘었고 알리바바는 얼어머에게 한 달에 1,000억씩 투입했습니다. 도시의 음식이 공짜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죠. 진짜 공짜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할인율이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뿌리니 회사들은 적자였지만 반대로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죠. 메이투안의 1일 주문 건수는 2015년 170만 건에서 2017년 1000만 건을 넘어섰고 얼어머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쯤 중국 배달 시장은 알리바바의 얼어머, 텐센트의 메이투안, 바이두 세 빅테크의 대리전으로 불렸죠. 텐센트는 얼어머에도 투자하긴 했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고 메이투안의 초기 투자자였으니까요. 그러다 2017년 8월 바이두도 많은 돈을 뿌렸지만 부가가치가 그 정도는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이제 와서 점유율을 끌어올릴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면서 얼어머와 메이투안의 양강구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얼어머가 바이두의 배달 서비스를 인수했죠. 2018년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인 디디추싱도 잠깐 시장에 들어왔지만 금방 나가면서 두 기업 말고는 사실상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형에도 격변이 일어났죠. 메이투안이 얼어머를 꺾었거든요. 어찌되었듯 둘만 남게 되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단 앞서 말했듯 알리바바가 얼어머를 아예 인수하면서 자회사로 출범시켰고 창업자인 장시아오는 회사를 떠났죠. 가장 많이 변한 건 메이투안입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회사를 상장하는 데 성공했고 73조의 가치를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41조 정도 되네요. 중국 배달 시장 1위를 먹은 것도 크지만 확장 전략을 계속 펼치면서 다각화에 나섰기에 가능했습니다. 신유통이라는 이름으로 앞서 말한 호텔과 여행 서비스, 소매 플랫폼도 유지하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택배 배송이 아니라 즉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도입하고 모바이크를 인수해서 자전거와 모페드도 만들기 시작했죠. 공유 서비스도 운영하고 나중에는 식품 유통과 대출까지 합니다. 동시에 둘 다 수익성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제 다 죽고 둘만 남았는데 둘 다 멈출 생각은 없어 보이니 우리도 돈 좀 벌자이죠. 얼어머와 메이투안은 유료 광고 도입, 중개 수수료 인상, 그리고 과도하게 풀었던 할인도 줄였습니다. 이제 배달앱이 싸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일각에서는 부풀었던 배달 시장이 작아질 것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지만 세계에는 재앙, 두 회사에게는 천운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죠. 안정기 이후 가게들이 배달을 줄이거나 사람들도 배달을 꺼리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배달 시장이 날아올랐습니다. 우리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 배달 시장이 가장 화랑일 때가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배달은 사람들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면서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커지게 되었습니다. 두 시장의 압도적인 지배가 계속될 거라 생각했지만 2023년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죠. JD.com 징동입니다. 징동은 중국의 아마존이라고도 불리는 기업입니다. 고객을 상대로 하는 커머스에서는 알리바바 그룹의 최대 경쟁 플랫폼이고 아마존 쿠팡과 마찬가지로 직메이프 자체 물류창고에서 배송이 나가죠. 물류망을 촘촘하게 다 깔아둬서 도시에서는 주문하면 아침에 와있고 오전에 주문하면 저녁에 도착합니다. 근데 뭐 어차피 3파전이 되었다는 말인데 2015년과 비슷한 거 아닌가 싶지만 이게 과거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메이투안의 사례로 배달이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통로인 게 증명되었고 기업들의 예상보다 중국 배달 시장 규모 자체도 커졌기 때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메이투안 자체가 징동에게 위협입니다. 배달 시장이라는 게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죠. 징동의 가장 큰 무기는 빠른 배송인데 앞에서 나왔던 메이투안은 이미 배달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배달 기사들을 이용해 즉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메이투안, 징동 세 기업을 보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이커머스가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죠. 사실상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는 배달 삼국지는 시장이 배달 시장일 뿐이지 더 크게 가면 이커머스 시장의 승자를 가리는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쿠팡이 배달 시장에 진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죠. 전체적인 구도는 이렇습니다. 메이투안은 1위 자리를 지키려 하고 징동은 메이투안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고 알리바바는 이때를 틈타 과거 메이투안에게 빼앗겼던 자리를 되찾으려 하고 있죠. 일단 징동이 시작하자마자 1조 8천억을 마케팅 비용으로 때려버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인 음식점 확보는 중개수수료 0%를 선언하면서 해결해버렸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TV 광고, SNS 광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게 할인과 무료입니다. 2015년 당시보다 훨씬 파격적인 할인에다 무료 음식, 무료 음료 다 뿌리고 있죠. 여기서 끝나면 전쟁이라고까지는 안 불렸을 겁니다. 징동은 처음에 나왔던 보험에다 적립금까지 배달기사의 처우에 대해 파격적인 안을 내면서 두 기업의 기사들을 뺏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징동은 배달에서 돈을 벌 생각이 없다라고 말해버리죠. 구체적으로는 내부에서 한 대화가 유출되었는데 유출이 아니라 그냥 유출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내용이 배달의 이익률은 영원히 5%를 넘지 않게 하라였거든요. 배달풀도 확장했습니다. 배달의 주요 대상이던 카페나 패스트푸드에다가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음식점으로 말이죠. 알리바바도 전쟁 선언을 했는데 이게 과거와 느낌이 좀 다릅니다. 마윈이 돌아왔거든요. 일단 500억 위안 약 9조 6천억을 쏟아붓겠다는 발표와 함께 타오바오 즉시 배달을 시작했죠. 생필품을 비롯한 소매 상품부터 음식까지 전부
30분이면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게시한 겁니다. 여행 플랫폼을 전자상거래 그룹에 집어넣으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라 종합소비 플랫폼으로 바꾸겠다고 말했고요. 할인 쿠폰을 넘어 영위한 구매 이벤트를 열면서 다른 배송 말고 즉시 배달 주문량만 하루 8천만 건을 찍었죠. 메이투안의 대응은 한마디로 정의 가능합니다. 니들이 하는 거 다 하겠다. 우리는 점유율만 유지하면 된다죠. 일단 손실나는 사업들을 축소하거나 정리하고 이전부터 준비하던 즉시 소매를 바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징동과 알리바바가 뿌리는 만큼 돈을 뿌렸죠. 그 결과 중국 전체에서 하루 음식 주문만 2억 건이 넘어가게 되었고요. 다른 물건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당장 얼어머의 즉시 배달 주문량이 8천만 건을 찍은 날 메이투안은 1.5억 건을 찍었으니까요. 결국 모두가 향하는 방향이 1시간 내에 도착하는 즉시 배송 플러스 앱에서 음식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소비가 가능하게 만들자로 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메이투안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먼저 갖춰놓은 게 메이투안이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셋 다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기에 승자가 나올지 아니면 과거 양강구도처럼 상강구도로 계속해서 가게 될 것인지는 봐야겠죠. 앞서 말했듯 이번 영상은 Mother Your Thirst 리퀴드 데스와 함께 했습니다. 사실 리퀴드 데스는 제가 2-3년 전에 관심있게 봤던 제품입니다. 가끔 유튜브 망하면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취업도 힘들 텐데 사업을 하면 어떤 걸 하지 생각하면서 해외에서 어떤 기업이 뜨는지 막 찾아보는데 그때 봤던 제품이거든요. 유달리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막 이것저것 상상해도 상상 속에서라도 생수나 음료는 잘 생각 안 합니다. 진입장벽이 워낙 높은 들어가서 자리를 잡기 너무 힘든 시장이라서인데 생수와 음료 시장을 그것도 미국의 시장을 뚫어낸 기업이거든요. 리퀴드 데스라는 이름과 다르게 또 생긴 것과 다르게 이 캔에 든 액체는 술이나 맥주, 에너지 드링크가 아니라 생수, 아이스티 이런 것들이죠. 리퀴드 데스는 7년 만에 연매출 3천억을 돌파하고 아마존 생수 부문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비싼 축에 속하는 프리미엄 생수 라인인데 말이죠. 실제로 미국의 고급 식료품을 취급하는 부유층과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하는 홀푸드 마켓에도 입점했고요. 맛이 그렇게 다르나 싶지만 사실 리퀴드 데스가 미국을 넘어 다른 곳에서도 소개되고 유명해지기 시작한 건 생수나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마케팅 쪽에서입니다. 리퀴드 데스의 성공은 파격적인 브랜딩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광고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노알콜 음료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느낌이랑 많이 다릅니다.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더 잔인하고 괴상한 영상도 많습니다. 리퀴드 데스 마케팅의 포인트는 재미이죠. SNS를 통해 재밌고 바이럴될 수 있는 광고라도 보게 되는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먹혀서 현재 기준 750만의 인스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Mother Your Thirst와 함께 리퀴드 데스가 내건 슬로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데스 투 플라스틱 친환경이죠. 페트는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만드는 게 더 싸서 재활용률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알루미늄 캔은 70%가 재활용될 정도로 친환경이라는 게 요지입니다. 친환경을 내세우면 쌓아놓은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메시지만 친환경일 뿐 이미지는 그대로 가져갔죠. 광고도 재밌고 파격적이게 진행하면서 페트를 사용하는 대기업을 저격해서 악동 이미지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한국에도 상륙했죠. 7월 25일부터 더현대와 롯데월드몰에서 팝업을 진행하는데 닭무리에서도 판매합니다.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죠. 마운틴워터, 루트비어레스, 세버드라임, 킬러콜라, 체리 오비추어리 이렇게 판매하는데 전부 마셔봤는데 개인적으로 킬러콜라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약간 수제 콜라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체리 오비추어리는 체리 주스 플러스 탄산수 느낌이고 세버드라임은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트비어는 이게 원래 루트비어가 진입장벽이 좀 높은 음료라 호불호가 좀 갈릴 듯 하네요. 마운틴워터는 플레인 탄산수로 좀 더 강한 탄산수 느낌입니다. 맛을 비유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음료와 전부 좀 다른 느낌이라 한번 마셔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마시면서 일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일하냐고 물어보는 내 관심을 받기에도 좋고요. 리퀴드 데스와 함께한 중국 배달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